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상현입니다. 네. 자, 오전 강의 재밌게 들으셨나요? 자, 물리학, 생명과학 재밌죠? 저는 더 재밌는 기하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영상은 BBC 원 방송국에서 만든 Planet Earth라는 다큐멘터리 한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그 어떤 과학적인 어려운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그냥 가장 먼저 든 생각.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다큐멘터리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갈라파고스 섬의 모래사장에서 방금 부화한 이구아나에 대한 얘기예요. 그 이구아나는 알에서 방금 부화해서 모래사장 속에 있다가 처음으로 햇빛을 본 거예요. 처음으로 햇빛을 봤는데 세상에 나오니까 자기를 노리는 여기 뱀들이 있죠. 레이서 스네이크라고 부르는 굉장히 빠른 뱀들이 자기를 노리고 있어요. 자, 이 이구아나는 지금 방금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는 어디서 왔는지, 여기는 어디인지, 자기는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딱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환경에 위협이 있다는 거고 그것에 응전하지 않으면 자기는 바로 죽는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던져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져 있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여기는 결국 무엇인지 몰라요. 단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죠. 우리는 세상에 던져져 있고 그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협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응전해야 돼요. 응전하지 않을 여유는 없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칼로리를 섭취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고 수많은 자연재해와 그런 것들에 응전을 해야 돼요. 아까 같은 이구아나의 경우에는 DNA가 있어요. 자기의 본능을 이용해서 그 환경에 응전하고 회피할 수가 있죠. 인간에게는 훨씬 더 막강한 방법을 사람들이 찾아냈어요. 뭐죠? 바로 지식의 축적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지식을 축적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환경에 응전 방법을 찾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 모든 얘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겠죠. 오늘 강연이 조금씩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특히 기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하학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특히 그 중에서도 유클리드의 평행선 공리 사건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2000여 년에 걸쳐서 조금씩 일어난 그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기하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하학이 무엇인가? 사실 학문을 정의한다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 화학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렇죠? 생물학과 화학의 차이는 무엇인가? 등등.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기하학에 대해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대답 중에 하나는 다음 같은 말이 있어요. 기하학은 크기를 재는 과학이다. 이거는 18세기에 걸출한 수학자 오일러가 남긴 얘기예요. 기하학이라는 것이 정말 방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의 집합 같지만 그 본질은 크기를 잰다는 거예요. 길이를 재고 넓이를 재고 부피를 재고 그것들을 비교하고 그런 크기를 재는 과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좀 더 옛날로 돌아가면은 자, 지금 보이는 석판은 BC 1800년 바빌로니아 시대에 나온 석판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기호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이 지난 세기, 지지난 세기 이 내용들을 해독해 봤어요. 해독해 보았더니 자, 이거는 플림트 322 석판이라는 그 많은 석판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현대 수학 수준으로 보기에도 깜짝 놀랄 만한 여러 가지 수학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하나하나 해독해내었어요. 예를 들면 60진법의 내용이 나와요. 60진법의 내용이 나오고 루트 2의 값을 소수 5째짜리까지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놨어요. 정말 놀라울 일이죠. 그리고 파이 값을 3.12로 근사해놨어요. 자, 요즘 뭐 학생들이 쉽게 뭐 구글에 파이를 쳐보면 3.14, 159, 165, 547 뭐 그렇게 나가나요? 자, 뭐 자세히 알고 있지만 3.12만 해도 당대로서는 사실 현대 과학에서도 굉장히 좋은 근사예요. 대부분의 토목공사나 건축학에서 필요한 파이의 근사는 3.1로 아주 충분해요. 자, 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비슷한 모든 고대 문명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학, 특히 기하학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이집트, 중국, 그리스. 저는 그 중에서도 그리스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지금 보이는 그림은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16세기에 그린 아테네 학당 혹은 아테네 학파로 번역되는 그림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서구 문명의 초석을 쌓은 그런 분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가운데 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요. 다음에 뛰어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과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천문학자는 지금 여기 천구를 들고 있죠. 지금 당대에 굉장히 많은 엄청나게 많은 쌓여있던 천문학적인 데이터들을 천동설이라는 굉장히 체계적인 결과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체계적인 학문으로 완성해낸 분이에요. 그리고 수학자들이 나옵니다. 피타고라스가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히파티아라는 사실 요즘 그 뒤로 너무 많은 발전이 있어가지고 약간 잊혀진 점은 있지만 굉장히 뛰어난 4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여류 수학자예요. 요즘 언어로 하면 정수론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여서 수많은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로 히파티아에게 배우기 위해서 왔다고 해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유클리드가 오른쪽 아래에 있어요. 자, 유클리드 부분을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유클리드가 지금 허리를 숙이고 석판에 뭔가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사실 컴파스로 원을 그리고 있는 건데요. 유클리드는 그래서 기하학의 근간을 놓은 분이에요. 그래서 BC 300년 경에 사셨던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가장 유명한 업적은 원론이라는 책이에요. 원론이라는 기하학 교재를 만들었어요. 13권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거는 2300여 년 동안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도 기하학 교재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내용 그대로. 그리고 우리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고 존경하는 그런 서구 문명의 과학자들 케플러, 갈릴레오, 뉴튼, 버틀란드 러셀 등등등 이 모든 분들이 거의 과장 없이 대부분 다 이 책으로 수학을 공부했고 또 이 내용을 칭송하는 글들을 많이 남겼어요. 자, 이 원론의 위대함은 5개의 공리라는 것에 있어요. 자, 공리라는 것은 뭐냐면 기하학에서 증명 없이 쓰자는 거예요. 이 5개만큼은 증명 없이 가정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 13권에 달하는 엄청나게 많은 기하학적인 지식들이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만으로 아주 엄밀하게 도출된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물론 이 5개의 공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분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사색과 실패를 겪었을지는 뭐 상상만 해볼 뿐이에요. 당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하학적인 지식이 쌓여 있었는데 피라밋도 만들고 나일강의 범람도 막고 등등등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지식이 쌓여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산발적으로 산계되어 있던 지식이었죠. 지식의 편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모으는데 5개의 공리만 있으면 된다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그 당시에 거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릴 평행선 공리를 그 공리에 포함을 시켰어요. 자, 이 공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너무 깊은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점심시간 이후니까. 여기 보이는 지금 원론의 사본이 보여요. 파피루스에 그려진 1세기경의 아마 사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걸로 시작을 하냐면 원론은 선엄적 정의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하려면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용어가. 그렇죠? 그래서 언어를 위해서 선엄적 정의, 평면, 점, 선분, 그리고 직선. 자, 이 4가지는 정의 없이 쓰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정의로 삼고 바로 사용하자고 했어요. 정의 없이. 그래서 평면, 점, 선분, 직선. 자, 이런 것들은 정의 없이 사용하는 따로 정의하지 않고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공리가 나와요. 자, 공리 내용들을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할 건 아니고요. 먼저 앞에 4가지 공리가 있는데 이 앞에 4가지 공리는 뭐냐면 개념의 관계예요. 개념에 대한 관계. 점이 있으면 선분이 생긴다. 혹은 선분이 있으면 직선이 생긴다. 그리고 점 2개가 있으면 원이 있고 뭐 직각들은 합동이 되고 이런 개념들의 사이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클리드 자기 자신이나 당대 수학자들이나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공리였어요. 개념들이 있으니까 그 개념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4가지 공리를 넣는 데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요. 그리고 유클리드의 사실 이게 정말 뛰어난 점인데요. 유클리드 뛰어난 점은 5번째 공리에 있어요. 이게 평행선 공리라고 불리는데요. 뭐냐면 직선 L이 하나 있을 때 그 직선 L과 다른 L밖에 한 점이 있으면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종이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운 문방구에 가서 삼각자 2개를 사가지고 선을 하나 그리고 쭉 미끄러뜨리면은 또 다른 직선을 하나 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은 이걸 좀 더 당연하게 들리게 하려면 다음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논리학을 조금 쓰면은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삼각형이 있고 세 각을 재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BC를 옮겨줘요. BC를 A 옆으로 옮겨주면 이 세 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배운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뭐 평행선 공리를 생각할 수도 있고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 이게 기하학의 바로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게 유클리드의 주장이에요. 자, 이거는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5번째 공리를 왜 꼭 넣어야 되는지 유클리드 자기 자신도 약간의 의심이 있었고 당대 수학자들이 의문을 약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클리드가 너무나도 설득력이 강했던 게 4개만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이 5번째 공리를 넣는 순간 그 당대 알려있던 거의 모든 기하학적인 지식이 이 5개만으로 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번째가 바로 비밀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 같은 거죠. 5번째 공리를 넣는 순간 모든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거기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과연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게 과연 꼭 공리에 들어가야 되나? 이걸 혹시 앞에 4개를 가지고 증명하면 안 될까? 그리고 좀 더 이 생각을 발전시키면은 이게 과연 사실일까? 모든 삼각형을 다 그려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삼각형은 뭐 크기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무한히 많으니까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다 확인해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직접. 그래서 과연 이게 사실일까? 혹은 다른 말로 하면 평행선 공리를 부정할 수는 없을까? 어떤 이상한 삼각형이 있어서 세 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아지면 어떨까? 자, 약간 그런 아주 약간의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사실 그 의문은 처음에는 그래도 많이 거의 무시됐어요.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기하학을 배우면서 대부분 이 질문은 무시됐을 거예요. 아주 약간의,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그걸 무시하고 나면은 삶이 너무 행복해지는 걸요. 그죠? 모든 게 다 증명이 되니까. 그래서 아주 약간 사소한 질문인데 이게 사실 오전 생물 시간에 나온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해결되지 않는 질문으로 오래오래 남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를 풀면은 어떤 거는 뭐 10분이 걸리기도 하고 1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죠? 수학자들이 푸는 문제들은 뭐 어려울 땐 1년이 걸리기도 하고 10년이 걸리기도 해요. 근데 이 문제는 유클리드 이후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이 사소해 보이는 질문이 해결이 안 됐어요. 결국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 사소해 보이지만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수학자들을 점점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에 관련해서 헝가리의 팔카스 볼랴이라는 또 뛰어난 기하학자가 계셨어요. 자, 18세기, 19세기 활동하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헝가리에서 이렇게 우표로도 나왔어요. 그리고 가우스랑도 같이 공동 연구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어릴 때부터 뭐 요즘 말로 하면 영재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혼자서 수학책을 읽고 당대로서는 최첨단 수학이었던 미적분학을 16살 때 혼자 책을 구해서
다 읽고 사람들한테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동으로 유명했는데 어느 날 이 아빠가 집에 와 보니까 이 야누스 볼리아이가 이 유클리드의 5번째 공리, 평행선 공리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충고의 편지를 써요. 아들아, 나는 이런 연구가 어떻게 끝나는지 잘 안다. 이 문제에 빠져보낸 심연의 밤들은 내 삶에서 기쁨과 빛을 앗아갔지. 그 심연의 끝은 인간이 다가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다.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는 말아다오. 간곡하게 그만두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이 팔카스 볼리아이도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이 문제를 풀고 싶어 했던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평생에 걸쳐서 실은 팔카스 볼리아이도 이 문제에 끊임없이 도전했고 실패했던 거예요. 수학에서 많은 문제들은 실패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실패를 했더라도 그 실패가 또 다른 가려던 산은 못 갔지만 또 다른 아름다운 산을 찾아주기도 하고 또 다른 아름다운 열매를 찾아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2000년 동안 사실 팔카스 볼리아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위 말하는 초천재 수학자들이 다 이 문제를 풀고 굉장히 많이 이 문제를 풀고 싶어 했어요. 풀고 싶어 했고 팔카스 볼리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끝이 결국 심연뿐이었던 거예요. 인류의 한계만 느껴지고 도저히 풀 수 없고 결실도 없어서 팔카스 볼리아이가 아들을 간곡히 말려요. 그랬는데 아들이 어려서 그런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편지를 한 번 더 보내요. 좀 더 강력하게. 제발 그만 좀 멈춰다오. 그 연구는 퇴폐적인 욕망 같은 거야. 너의 모든 시간을 잡아먹고 행복, 건강, 평안 이 모든 걸 다 앗아갈 거다. 자, 세폐적인 욕망, 영어로는 sensual passion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정말 도박에 빠지든지 마약에 빠지든지 그런 욕망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아들을 거기서 꺼내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답을 해요. 20살 남짓한 야누스 볼리아이가 저는 이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참 말 안 듣죠? 그죠? 이 세상에 이 부모님이 이렇게 간곡하게 아들에게 차라리 그냥 놀고 먹어라. 간곡하게 공부를 그만하라는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도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20살 남짓한 이 야누스 볼리아이는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사실은 이렇게 헝가리에서 또 기념 우표까지 나온 거 보니까 뭔가가 있었겠죠? 아버지에게 21살이 되던 1823년에 답장을 보냅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신기하고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Strange New Universe 이런 표현을 쓰면서 신기하고 새로운 우주를 창조해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써요. 그리고 그 결과 유클리드의 5번째 공리가 필요하지 않은 기하학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요. 자, 그게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 쌍곡 기하학이라고 불리는 전혀 새로운 기하학이에요. 자, 여기 보이는 그림은 쌍곡 기하학을 형상화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헨리 세거만 그리고 로이스 넬슨. 세거만은 제 친구 수학자인데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쌍곡 기하학을 형상화낸 거예요. 그러니까 2000여 년 동안 그 수많은 천재 수학자들이 찾고 싶어했던 유클리드의 5번째 공리가 성립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공리가 문제없이 성립하는 그런 컨시스턴트한, 그죠? 스스로 모순이 없는 기하학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어요. 이것이 또 유명한 것은 20세기 초 애셔라는 화가가 이 쌍곡 기하학을 형상화해서 많이 유명해졌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밝아서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흰 부분은 천사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검은 부분은 박쥐 혹은 악마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천사와 악마라는 작품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보이는 악마들이, 박쥐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지만 실은 다 같은 크기예요. 원근법 때문에 점점 작아지는 것으로 형상화했을 뿐이지 만약 이 쌍곡 기하학이 성립하는 그런 공간에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면 여기 있는 박쥐들은 다 같은 크기고 천사들도 같은 크기예요. 그래서 천사와 박쥐 사이에 대칭성이 있어요. 그게 쌍곡 공간이에요. 자, 대칭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분명하게 좌우 대칭이 있죠. 똑같이 생겼죠.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 대칭들이 뭐 3개가 더, 2개가 더 있죠. 그뿐만 아니라 천사와 악마가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크기라고 했으니까 이 파란 대칭선이 있어요. 그러면 천사와 악마가 바뀌게 될 거예요. 저것이 거울이라고 하면은,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칭선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초록색 선을 보면은 또 천사와 악마를 정확하게 바꿔주는 대칭선이 있어요. 자, 이 수많은 대칭선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 걔네들이 뭐 대칭이 아니라 뭐 크기를 찌그러뜨리는 것 같지만 저 공간에 빠져들고 나면은 그 공간 안에서는 천사와 악마가 모두 다 같은 크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가운데 보이는 삼각형, 얘를 조금 확대해 보면 이런 삼각형이 보이죠? 자, 각도를 한번 재봅시다. 먼저 제일 작은 각도. 제일 작은 각도는 저 각도가 12개가 있어서 360도가 되니까 360을 12로 나누면 30도가 돼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작은 각도는 저기에 잘 보면은 8개가 모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5도가 돼요. 나머지 각도는 90도, 4개가 모여 있어서. 그래서 세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아요. 165도인가요? 그죠? 수학자들이 원래 산수를 잘 못해요. 자, 그래서 180도보다 작은 그런 삼각형이 존재하는 기하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쌍곡기하학이에요. 자, 쌍곡기하학을 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공간은 반지름 1보다 작은 원판이 전부예요. 저 원판이 모든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경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경계까지 갈 수는 없고 직선은 경계와 수직한 원호예요. 예를 들어서 지름도 마찬가지로 경계와 수직한 원호들을 직선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빛의 경로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임의의 두 점은 그러면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합동은 약간 복잡한 개념이지만 역시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반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반전이라는 개념을 쓰면은 저기서 합동을 정의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이 보이는 두 개의 초록 원은 같은 크기예요. 그리고 평행은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이게 야누스 폴리아의 기하학인데 이 야누스 폴리아의 기하학에서는 5번째 공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파란 직선이 하나 있고 파란 직선 밖에 점이 하나 있으면 이 두 번째 점을 지나면서 원래 직선과 만나지 않는 직선이 저렇게 무한히 많아요. 뭐 약간 수학자들이 치는 장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학자들이 이것을 뜯어보고 뜯어볼수록 이게 바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찾아 헤매던 바로 그 기하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기하학이 쌍곡 기하학이고요. 야노스 폴리아이 그리고 가우스 그리고 로바첵스키 이 세 분이 다 비슷한 시기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쌍곡 기하학의 발견은 인간이 기하학을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게 돼요. 현실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이거는 민코스키라는 19세기, 20세기에 활동하던 수학자가 남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사실은 끊임없이 영감을 받는 곳이 바로 현실이고 또 수학자들의 그런 업적이 다시 현실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기하학은 측정의 단계에서 이제 공간에 대한 이해가 돼요. 쌍곡 공간이라는 걸 찾아낸 거죠. 그냥 이 가까운 지구상에서 잴 때는 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실제로 이론적으로 공간 전체를 놓고 보면은 공간이 휠 수 있다는 발견이 바로 쌍곡 공간의 발견이었어요. 그래서 야노스 폴리아의 기하학은 리만 혹은 가우스의 기하학으로 연결이 돼요. 공간이 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결국 현대 물리학에서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에미네터라는 또 뛰어난 물리학자가 있었는데요.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증명에 사용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리만 기하학이 공간이 휠 수 있다는 발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금 쉽게 2차원 공간을 얘기해 볼게요. 자, 2차원 공간은 뭐냐면 우리들이 어떤 2차원 공간에 살고 있는 지적 생명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이 생명체가 종이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이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인데 종이 위에 살고 있으면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게 위로 뛰어버릴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종이와 종이 틈새에 살고 있는 지적인 생명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지적인 생명체는 전후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아래 위로는 못 움직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끝없이 펼쳐진 평면 같은 걸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기원전 3세기 이전 사람들도 우리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는 생각을 아직 못하던 시절에는
우리 뭐 지구 끝으로 가면 절벽이 있다든지 폭포가 있다든지 뭐 그런 상상을 하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2차원 공간에 나는 살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용감한 이 박테리아가 어떤 경로를 같은 방향으로 갔더니 다시 자기가 있었던 위치로 돌아온 거예요. 그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뭐죠? 중세 마젤란이 처음 세계 일주를 할 때 그런 발견이죠.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은 둥글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지금 2차원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3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2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2차원 지적 생명체는 이 구면을 그릴 수가 없어요. 이 동그란 구면을 절대로 볼 수도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이 2차원 지적 생명체가 만약 존재한다면 그 시각 피질이 그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다만 방정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실은 우리 인간이 3차원 공간을 보는 것도 비슷해요. 우리는 4차원이나 고차원 공간에서 3차원 공간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는 방정식으로 이해를 할 뿐이죠. 그리고 2차원 공간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을 수도 있고 메비우스띠라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 보이는 메비우스띠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MC 애셔의 그림인데요. 개미가 메비우스띠를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차원 지적 생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부풀은 3차원적으로 부풀은 개미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메비우스띠 종이와 종이 틈새에 살고 있는 그 생명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그 생명체가 걸어갈 수가 있어요. 자, 왼발이 보이죠? 오른발 이렇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여기 있던 왼발이 쭉 가면 여기 왼발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발이 오른발 그리고 계속 걸어가요. 왼발 오른발 왼손인가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까지 와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왼발이 있던 자리에 오른발이 가고 오른발이 있던 자리에 왼발이 가게 되죠. 자, 이 개미라고 생각하면 별로 신기한 게 없어요. 근데 종이와 종이 틈새 살고 있는 완전한 2차원 지적 생명체라면은 얘는 굉장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출발할 때 오른손잡이였는데 한 바퀴 돌고 왔더니 사람들이 자꾸 자기 보고, 사람은 아니죠, 자기 보고 왼손잡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공간에도 이런 메비우스티 경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메비우스티 경로가 있다면 어떤 그 메비우스티 경로를 따라서 우리 인간이 여행을 한번 하고 오면은 분명히 나는 오른손잡이로 출발했는데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 보고 왼손잡이라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심장이 오른쪽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 보고 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냐고 못 알아보겠다고. 그죠? 아마 뭐 행복한 삶을 살기는 힘들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3차원 공간에 만약 메비우스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공간에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공간이 휠 수도 있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모양은 여기 보이는 사진은 지금 나사에서 찍은 우리 은하의 중심을 찍은 사진이에요. 자, 여기에 이 우주를 보면서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우주의 모양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상상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천문학에서 관측과 분석을 통해서 그 모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수학자들 역시 이 3차원 공간,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3차원 공간이라는 것은 무엇이 가능할까? 혹은 시간까지 넣어서 4차원 공간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한 연구를 지난 100여 년 동안 특히 하고 있어요. 자, 우주의 모양에 대해서 다음 같은 말이 있어요. 내가 알게 된 무한한 것은 두 개이다. 첫째는 우주이고 둘째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그런데 첫째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 자, 아인슈타인이 얘기해요. 아인슈타인이 인류가 계속 군비 경쟁을 하고 파멸을 향해 자꾸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인간의 어리석음은 확실한데 물리학자적인 직관을 사용할 때 우주가 무한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 약간 그런 어투로 말씀하신 얘기예요. 이렇게 유한한 우주에 대해서 특히 유한한 3차원 공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요. 지난 100여 년 동안. 그래서 수학자들이 겨우겨우 이제 3차원 공간에 대해서 많은 분류를 했고요. 이제는 꽤 좋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물을 넣고 봤더니 너무나도 다양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끝없이 뻗어나가는 우주뿐만 아니라 아까 그 2차원 지적 생명체가 2차원에 대해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수학이 담겨져 있었어요. 여기 보이는 3차원 공간은 정 12면체 우주라고도 불리는 그런 모델이에요. 자, 정 12면체 거울의 방 같은 건데
역시 쌍곡기하학에서만 존재하는 내용이에요. 쌍곡기하학이어서 이 12면체면서 각 모서리마다 정확하게 12면체가 4개가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거울의 방처럼 유한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거울 반대쪽에 보이는 그런 것을 형상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저는 사람에 대한 얘기로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수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궁금한가, 놀라운가, 지겨운가, 흥분되는가 아는 것이다. 자, 이거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하학자 2~3명 안에 들어가는 썰스턴이라는 분이 남긴 얘기, 어떤 책의 서문에 남기신 얘기인데요. 수학이라는 게 결국 이분이 항상 강조하던 게 수학이라던 게 어떤 논문에 갇혀 있는 내용, 도서관에 있는 내용,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기하학을 정의한다면 기하학이란 인간의 수학자들의 혹은 비수학자들의 대뇌 시각 피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이 기하학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셨고요. 그래서 인간이 수학에서 어떤 걸 지루해하고 어떤 걸 재밌어 하는지 그게 바로 수학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기하학에서 그게 사실이에요. 처음에 이 이구아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구아나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 딱 한 가지는 자기를 노리는 환경의 위협이라고 했죠. 자,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환경의 위험에 대한 인간의 응전 방법으로 지식을 축적해왔고요. 기하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발전되어서 공간에 대한 이해로 연결되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공간에 대한 이해가 어딘가에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하학이라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사람이 어떤 걸 재밌어하고 어떤 걸 잘 볼 수 있는지. 그래서 기하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보는 렌즈 같은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을 확대하기도 하고요. 아주 큰 부분을 거시적으로 축소해서 보기도 하고 또 봐야 할 부분만 필터를 넣어서 강조해 주기도 하는 그런 것이 기하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하학은 이제 현대사회에 와서 많은 곳에 쓰이고 있어요. 이런 경우 지금 보이는 거는 핵발전소 모델인데요. 쌍곡기하학, 쌍곡면을 이용해서 진동에 강한 그런 핵발전소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소셜미디어에서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소문의 전파, 빌리프 프로퍼게이션이 쌍곡기하학 모델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거는 약간 뜻밖인데 산호초 모델을 쌍곡기하학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뭔가 남들이 안 한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산호초 모델을 만들다 보면은 이 야누스 볼리아이의 쌍곡 평면이 어떤 면에서 가장 정확한 모델이 돼요. 그냥 평평하지 않고 점점 단면적을 늘려가는 그런 모델이 쌍곡기하학의 모델이 가장 정확한 모델이 되곤 해요. 그리고 이것은 상상할 수 있듯이 또 뇌 모델링, 그죠? 뇌 여러 가지 지도를 만드는데 사용되기도 해요. 그 밖에도 수학이라는 것이 또 이런 정량적 정보 가공 능력이라는 것이 기하학이 여기 보이는 reuseMath.com이라는 데서 수학의 응용을 적어놨는데요. 많은 곳에 쓰이고 있어요. 여기 몇 개만 보면 뭐 경제학자도 있고요. 여기 암호학자도 있고 크립토애널리스트, 액추어리는 보험 계리사를 말해요. 보험 계리사도 있고 등등 뱅커도 있고요. 뭐 생물 물리학자,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법학자 등등. 자, 이 수학이라는 것이 특히 이런 정량적 정보 가공 능력이라는 것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강력한 절대적인 무기를 준다는 것이 사람들이 점점 발견해가고 있어요. 자, 지금 보이는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썰스턴이라는 기하학자가 70년대에 만든 노트예요. 그 노트에다가 이제 이 보이는 파란색 이 비눗방울은 현대 수학자들이 좀 더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그래픽을 넣은 거고요. 이 노트 자체는 보면 뭐 타이프라이터로 컴퓨터도 제대로 없던 시절에 삐뚤삐뚤 쓰셨고 그림은 보면 뭐 더더욱 그냥 볼펜으로 가치를 하고 그죠? 대충 만든 노트 같아요. 그런데 이 노트에는 그 20세기에 와서 또 다른 기하학의 혁명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공간이 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떻게 휠 수 있는지 그 휠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사실은 3차원 공간을 대부분 다 완벽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 그런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3차원 공간을 바라보는 방법을 또 한 번 영구히 바꿔놓은 그런 노트예요. 수학이라는 건 이렇게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 있는 아이디어는 쓸 수 없고 사실 말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아이디어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수학은 인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이 스테판 바나의 말이 제 연구에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신데도 많은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